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를 만들고 무역이 뛰어들던 1600년대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아시아 무역을 시작합니다. 동인도 회사, 말 그대로 회사입니다.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이름은 회사인데 독자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외국과 조약도 맺고 심지어 돈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삼성군을 만들어서 막 전쟁도 벌이고 돈도 찍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인도 회사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회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과 인도는 무려 7,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배를 타고 가려면 6개월은 좋게 걸려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군대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포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어로 용병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로 이 세포이가 동인도 회사의 주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이 영국군의 주력이라니?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니까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 앞잡이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인도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는 땅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등등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모조리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게다가 기후도 다양하고 지형이 험악해 서로 교통도 불편했던 탓에 역사상 인도 전체가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인도 사람한테는 북인도의 벵갈이나 영국이나 그냥 똑같이 외국일 뿐이었죠. 그래서 인도인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돼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세포이가 되었을까요? 카스트 제도에서는 주로 상층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좀 양반네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세포이는 인도 밖에서도 영국의 정예군으로 활동했어요. 사실 1840년 영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린 역사적인 사건 아편전쟁 당시에도 중국에 출동했던 영국군의 상당수는 인도에 주둔하던 세포이였죠. 그럼 영국과 인도인 사이가 좋았던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영국은 인도 농민들의 사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었거든요. 심지어 흉년이 들어도 세금을 전혀 깎아주지 않은 탓에 벤갈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농민들은 영국이라면 이를 갈았습니다. 세포이들도 세포이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영국은 인도인을 사사건건 미개한 원주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을 관직에서 내쫓기도 하고 또 인도인이 믿는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전통 문화도 악습이라면서 존중하지 않고 일부 풍습은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세포이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하사관 이상 진급할 수 없고 영국군 신출내기 장교들의 지휘를 받아야 했죠. 당연히 봉급도 더 짜고요. 심지어 동인도에서 경영이 어렵다면서 그걸 깎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1857년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세포이들에게 보급된 새 소총 엔필드 라이플의 탄약통이 문제였죠. 이 탄약통의 포장지를 입으로 뜯어야 했는데 화약의 방수를 위해서 이 포장지에 기름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와 돼지의 기름을 이용했다는 소문이 병영 내에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 인도인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힌두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죠. 그냥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대기만 해도 카스트를 잃는다고 믿습니다. 아까 세포이 중에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높은 계급 출신이 많다고 했죠?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문이 사실 다 사실은 아니고 헛소문도 많았어요. 인도인을 타락시켜서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려는 음모다라는 소문까지 있었거든요. 문제는 동인도 회사가 이런 소문들에 일일이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총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처벌했습니다. 징역을 때리고 강제로 제대를 시키고 심지어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차곡차곡 쌓여온 불만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1857년 3월 29일 망갈 판데이라는 세포이 한 사람이 영국 3급 장교를 총격했고 이후 영국 식민지배의 중심지였던 벵갈 지방을 중심으로 민중들까지 합세해서 영국인을 몰아내자라는 집단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반란이 일어난 벵갈 지방의 영국군은 모두 15만 명, 이 중 세포이는 무려 13만 명이나 됐습니다. 영국군은 다급하게 영국 본국에 전신을 보냈지만 소식이 닿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세포이는 옛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델리를 점령해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 샤를 지도자로 모십니다. 영국을 몰아내고 무너진 무굴 제국의 부활을 이루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세포이들이 영국에 맞서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델리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항쟁에 참여했지만 그 외에 인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했어요. 인도 남부 마드라스에도 세포이가 있었는데 이곳의 세포이 주둔군은 단 한 명도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네, 아까 인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지역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반란의 중심지였던 인도 북부를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 세포이의 반란은 그저 다른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무굴 제국의 부활도 신통치 않은 구호였습니다.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인데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힌두교를 믿었거든요. 게다가 수많은 인도인을 하나로 묶어줄 카리스마 있는 리더도 없었어요. 인도 곳곳의 현지 지배자들은 대부분 세포이의 반란을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인도 북부의 시크 교도들은 영국 편을 들어서 항쟁을 진압했습니다. 시크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합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데 무굴 제국이 이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전쟁 기간은 1년 정도였지만 학살이라 부를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던 세포이들은 영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특히 캄푸르라는 도시에서는 세포이 지휘관 나나 사히디, 포로로 잡힌 영국 민간인 수백 명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체를 토막낸 다음 우물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런 소식에 분노한 영국인들도 수십만 명의 인도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힌 세포이들은 반역죄로 재판도 없이 처형당했는데 그 방법이 잔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포 포구에 몸을 묶은 다음에 그 대포를 쏘는 식이에요. 시크 교도들의 협조 덕택에 영국군은 무사히 델리로 돌아와서 반란 진압에 나설 수 있었죠. 무굴의 마지막 황제는 미얀마로 쫓겨났습니다. 이로써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끔찍했던 세포이 항쟁이 영국에게 준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란이 안 일어나게 막는 방법, 현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한약통 사건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종의 오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국인 입장에서는 그깟 기름이 뭐 큰 문제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를 통치했던 동인도회사를 폐지하고 영국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면서 정식으로 인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은 왕국이 아니라 대영 제국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현지인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잘 써먹은 건 인도의 종교 갈등입니다. 특히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잘 확인했으니까요. 이후 영국은 인도가 독립할 때까지 사사건건 의도적으로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인도는 하나로 독립하지 못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인도인들에게도 세포이 항쟁의 기억은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사건을 폭동이라 부르면서 깎아내렸지만 나중에 인도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인도 민족의 첫 항쟁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영어로는 단순한 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마다 역사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